안녕하십니까. 환경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고범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과 진실, 그리고 괴담과 진실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는가, 그리고 이 에너지가 미래까지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미래의 에너지가 갖춰야 할 조건을 간단히 짚어보면 첫 번째, 수백 년 이상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 대에서만 쓰이는 에너지원이라면 자손들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지 않겠죠. 두 번째, 기술적 발전 가능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한의 수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력 생산에서 소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안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슈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전성 부분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에너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전력 공급이 제로가 되고 다른 때는 전력 공급이 100%가 된다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을 타국 및 미래의 후손에게 전가하지 않는 에너지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을 짚어보면 인구 대비의 좁은 국토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38만 제곱킬로미터와 독일의 35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비해서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1000만 인구를 지닌 국가 중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3위예요.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515명입니다. 독일의 경우 230명이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나라 여건을 보면 부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여건도 거의 좋지가 않죠. 그리고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가 화석 에너지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 1차 에너지 부문에서 약 82%가 화석 에너지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각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3020 이행계획이 2017년 12월쯤 나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5.7기가와트 설비 용량으로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을 2030년 36.5기가와트로, 그리고 풍력은 현재 1.2기가와트 수준에서 2030년 17.7기가와트의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서 13년 사이까지 태양광은 신규 설비 용량이 30.8기가와트가 되어야 하고요. 풍력은 16.5기가와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린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원을 얘기하면 보통 태양광과 풍력 발전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수력 발전도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입니다. 장점으로는 발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충분히 수량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산화탄소나 혹은 미세먼지의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이죠. 또한 건설 후 연 유지비가 적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수와 가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수력발전소들은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를 반드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전력 수요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통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가동에서 정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5시간, 원자력 발전소는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수력 발전은 5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발전 용량 대비 건설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 지역이 한정적이죠. 지형적인 부분을 많이 타는 요소라서 산악지대이면서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물이 중간에 새지 않는 지형이어야 되죠. 만약에 산 중턱에 동굴이 있다? 그걸 지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또 대규모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댐을 지을 경우 그 댐 상부 지역은 수몰 지역으로 변하게 되죠. 기존에 있는 생태계 모두 파괴됩니다.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스위스가 있습니다. 전체 전력의 55%를 수력발전으로부터 생산하고 있죠. 이 스위스는 알프스로부터 내려오는 빙하수를 이용해서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 역시 전체 전력의 42%를 수력발전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수력발전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40% 정도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체 전력의 69%나 수력발전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데호 연안이죠. 자, 풍부한 수자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역시나 전체 전력의 58%를 수력발전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매스를 보겠는데요. 바이오매스는 목재나 곡물, 가축분유 혹은 미생물 등 생물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장점을 보면은 생물체의 생장이나 재배를 통해 지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석유 기반의 화학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땅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미생물을 키워야 하다 보니 많이 사용할수록 토양 영양분이 고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목, 벌초 등의 과정에서 토양 침식 및 유실 우려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됩니다. 또한 식수 오염 및 미세먼지 오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바이오매스가 식물을 키우자면은 비료를 줘야죠. 그리고 농약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수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바이오매스 어떻게 에너지 냅니까? 화력발전처럼 불에 태워서 내죠.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중에서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의 대부분은 바로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신재생 에너지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에너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3020 계획에서도 폐기물 에너지는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역시 확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지열 발전을 보겠습니다. 지열 발전의 장점은요,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저부하로 쓰일 수 있는데 이 기저부하라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의 최소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요. 출력이 조정이 쉽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수요의 양이 달라질 적에 부하 추종형 전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화산 지역이 아닌 경우에 불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km씩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약
25도씩 온도가 상승합니다만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불리한 여건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 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세 번째, 지반 침하 우려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포항 지진의 경우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대표 국가로는요,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지열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전력의 10%를 지열발전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문재인 정부의 3020 에너지 계획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건설 이후에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오염물질의 배출은 카드뮴이나 비소, 납 등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소재를 사용한 저가형 패널일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 뒤에 유지비가 적습니다.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이요. 발전량 대비 초기 건설 비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교적 저렴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는 1메가와트당 약 20억 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 설비 용량을 1기가와트 분량의 설비를 건설할 경우에는 약 2조 원의 건설비가 소요가 되죠. 그리고 주택의 지붕이나 건물 옥상에 짓는 루프탑 방식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비용은 더 상승합니다. 그 다음 기상 영향이 절대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면 100%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햇볕이 없는 날에는 아예 전력 생산이 제로로 떨어집니다. 혹은 같은 날이라도 구름이 끼어있느냐 끼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0에서 100을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대단히 불규칙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 부지가 필요합니다. 1기가와트 설비 용량당 13.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를 훌쩍 넘는 광대한 건설 부지가 필요한 에너지원이죠. 조금 더 건설 입지가 좋을 경우에는 10제곱킬로미터의 건설 부지에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제한적입니다. 대표 국가로는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표 국가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설비 용량 129.8기가와트입니다. 이건 2017년도 기준이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 43기가와트가 2017년도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의 설비 용량이 약 110기가와트 정도인데 우리나라 전체 설비 용량의 거의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태양광 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생산되는 총 전력량이 545테라와트시이고요. 독일의 경우는 약 650테라와트시 정도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한 20%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 생산량은 전체의 6.1%밖에 안 되죠. 일본의 경우요. 설비 용량은 42.8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은 부득이하게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량의 약 4.8%를 2016년을 기준으로서 공급을 했는데요. 일본이 태양광 발전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양수발전소가 많습니다. 양수발전소는요, 낮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부 저수지에 있던 물을 상부로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상부 저수지에 있던 물을 내려서 또 전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낮과 밤을 반대로 얘기했는데요. 자,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상부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고요. 낮에는 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대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설비의 핵심이기도 한데 일본은 이 양수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25.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4.7기가와트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전력 구성을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주목할 점은 LNG의 비중이 무려 39.5%나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세계 제1위의 LNG 수입 국가입니다. 1년에 약 8천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1년에 약 3천만 톤 정도의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양은 곧 일본과 우리나라가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현재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본 효고현 야구장 부근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빽빽하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연못 위입니다. 즉 수상 태양광 발전소죠. 야구장의 넓이는요, 실제 경기하는 공간이 약 1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정도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2.3메가와트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신안 동양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설비 용량은 24메가와트, 부지 면적이 67만 제곱미터인데 사실 이 정도 부지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가지고 고작 원자력 발전소 설비 용량의 2.4%밖에 안 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여건에 이게 맞는 에너지원인가 상당히 회의적이죠.